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했던가요? 광명에서는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앞서 작년 6월 박물관 건립 포럼이 열렸고 10월에는 앞 영상에서 안내한 광명역사관 개관과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가 시장 출근한 이후에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광명에서 살라고 어제 이사를 갔는데 유물을 시에다 기증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 교관할 데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다 기증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김영시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문화원에 이런 유물을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관할 저장고, 수장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화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수장고도 만들고 또 광명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나름이 있고 오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시 테크노밸리는 공사 중에 역사 인물이 나오고 있고 시도시는 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곳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박물관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역사박물관 짓기 위한 연구 영역도 이제 시작을 했지요. 네,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규모도 있게 줘야 되고 정부 예산도 받아야 되고 많은 고증이나 이런 걸 거쳐서 어떤 유물을 유치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3기 신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광명시 테크노밸리 지역에 새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는 더 크게 잘 만들거든요. 지난 화요일엔 저도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을 광명문화원에 기증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께서 쓰시던 재봉틀인데 1800년대 말 제품으로 15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이사가 많은 광명시인데요. 오래된 물건, 귀한 유물을 의미 없이 버리지 말고 광명문화원에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사관 그리고 나중에는 광명역사문화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게는 귀한 학습 자료가 되기도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 순간도 내일이 되면 문화 가지고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짧은 시간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유물 이런 거 나오면 꼭 매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광명 역사관 개관을 기념하여 제1회 광명 학술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관 운영과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광명시와 광명문화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학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광명문화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건립 포럼이 역사문화박물관의 역할과 건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학술 포럼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광명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열다는 주제로서 시민들의 역할과 주요 인물 탐구 및 콘텐츠 발굴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주대 5학년 교수의 기조 발언과 내분의 발표 함께 보시죠.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게 변치 않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박 시장님께서 일을 잘하실 거예요. 일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잘하시는. 근데 그 동력은 문제의식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서 광명 시민들께서 깊게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조선실록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는 마치 예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는 얘기처럼 과거를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빛을 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에 달려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광명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드리고 싶은 바탕에 깔린 저의 생각입니다. 요거는
1776년 여기 보시면 오리현 여기 안산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수원대로 그리고 여기는 노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예비인료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방명이 40몇 년 됐다. 아니요. 제가 지금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한참 뒤로. 그러니까 다 과거를 다 가져와서 방명 시민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으십니다. 여기를 통틀어서 예전에 시흥군 그랬는데 시흥군도 매우 오래된 곳입니다. 이게 이쪽으로는 어디랑 붙어 있었냐면 사실은 양천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금 저쪽 한강 쪽인 줄 알지만 여기서 한강 금방이잖아요. 여기가 안양천이고요. 우리 건너다녔는데 철길 옆으로 흐르는 게 안양천이고 그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저쪽 김포로 해가지고 강화로 나가는 겁니까? 다 붙어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봤던 거하고 합쳐서 보면, 왜 금천이요, 가천이요? 우리는 지금 가천도는 저쪽에 꽤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이러는데, 금천에서 바로 옆입니다. 여기가 지금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예요. 관악산입니다. 거기가 저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천입니다. 여기가 대방동 그 철도 지나가는 대방역이 있고 한데 광명시가 지금 광명 위로 있다 시흥시 광명 위로 있다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지금 시가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계속 통합과 공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새삼스럽게 이 시기를 지나온 지역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금은 보면 나눠졌지만 한 지역들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부족 발굴이라든지 문화적 보존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가 역사관이 개관이 있습니다. 이 역사관이라는 옛날 개발하고 그러면은 유물들만 가져오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이 법이 있습니다. 30페이지에 각주 11권에 달려있는 법률 조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끝낼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관 기록물의 연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걸 설치 운영하지 않을 때는 어디로 이관해야된다? 보호 기록물로 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광명 시민의 기록을 광명시에 두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경험으로 활용할 것인지 경기도에서 보내면 경기도에 전문기관이 없으면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는 그거는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명시 여러분들의 격조가 문화적 수준을 통해서 한껏 발현되길 바라면서 지금 당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경산 정원영 유물 또는 정원영 가 후손들의 유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광명시 소장 기타 유물 목록화 사업 책임연구원을 맡아서 어쩌다 그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록물의 의의와 광명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공문서가 나오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걸 기본적으로 방책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등록되기가 좀 애매하거나 수장고에 그냥 보관되어야 될 분명히 있는 기록. 19세기라고 하면 좀 소요가 있었던 19세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원영 기록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19세기 기록물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기록물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물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성의 렌즈로도 들여다보면서 해설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하나의 기록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 정원영 선생의 기록과 그 후손들의 자료인데요. 일단 정일보 선생이 연대 도서관에 기증을 한 거죠. 경산 정원영의 다쓴 보물서라고 해서 2006년에 경산 정원영 선생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제가 보면 경산 정원영 선생의 명의전을 6번이나 지으시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이제 뭐 연대에서 구경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밝혀진 것이고 그 이후에 여기 이제 그 광명의 이런 어떤 후손들이 기증을 하고 기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기 역사가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산 정원영 선생은 관료로서의 삶을 하셨죠. 이분 지방관으로서 이런 기록들을 꼼꼼히 남기면서 그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의 제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해도동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민들의 모습을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지방 관료로서 기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의 위치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19세기를 거치면서 지방의 백성들의 의식이 이 진리와는 합리적인 측면을 기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19세기의 모습이 우울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의식에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기록이 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조사 연구와 수집 보존의 원칙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조사하고 문화원에서 수집 보존하고 시민들은 여기 그냥 교육하고 전시하면서 지금처럼 이것이 조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이걸 좀 더 공유하면서 이용 만족도도 하고 이런 것들도 발견해서 그거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유산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공교롭게 19세기 기록이 많은데 그게 잘 연구가 안 된 역사 중에 하나가 19세기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랑 좀 잘 해서 우리가 21미래로 나가는데 기록물을 좀 활용하자 이런 거예요. 이 역사 문화의 주체가 민이라는 이 시간에 기록물의 공공성을 좀 강조해 보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K 컬처 많이 하는 경영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이원익 전승에 대해서 우리 단군 이래로 가장 화려한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 말이죠. 영의정을 4번 그리고 국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체철사를 6번을 지내신 분. 재물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홍콩 이순신이 모함을 당하자 야고 정탁을 시켜서 이순신을 선조로부터 변호합니다. 도체찰사는 어찌하여 말이 없는가? 저는 이순신을 죽이는 거에 반대합니다. 199대 1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을 지켜냈습니다. 이원익 전승.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조가 한양을 포기하고 평양으로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원익 전승이 누구보다도 한양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선조가 뜻을 그렇게 세웁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궁궐의 대문을 다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가지고 임진강과 대성강과 대동강을 건널 때에 그 뗏목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이원익 전승의 깊은 뜻이 드러납니다. 그 뗏목으로 삼아서 최초로 걷는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뗏목으로 판자를 덮었다 판문점입니다. 광명에서 제가 그 철산사거리에서
바로 6년 전입니다. 택시를 타고 오리서원 가주세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래요. 그거 뭐 하는 데인데요? 그래 내가 저 우리 이온익 증승 사장입니다. 가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광명에서 30년을 살았다. 광명에 30년을 살았지만 나는 오리라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절대로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절대로 임진왜란을 강요하는데 교육하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개갑 기근이라는 거죠. 그래 명나라로부터 양곡에 전격 도입을 한 거.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영의정, 오리, 유원익이 전격 결정합니다. 최고의 이력서임에도 최고의 책임. 뭐 비가 세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런 집을 관광당이라는 집을 하나 인조가 지어줍니다. 자, 대동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입니다.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밑에 따옴표 있는 말만 보죠.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군사제도를 개혁하기도 어렵다. 이원익과 김육, 대동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이원익 정승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육만 얘기합니다. 대동법의 전국화를 이뤄냈던 인물입니다. 그 김육이 대동법을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라는 유언과 함께 이원익 정승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노론이든 소론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 김육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대동법이 발족할 수 있었다. 전국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여기를 하나 쓰였습니다. 무의공 이순신으로 가보면 이순신 장군 어디 가면 이런 말을 잘했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이순신이라고 뭐 당포해전, 거제해전, 당항포해전, 거제도, 결매량, 화전포 무의공 이순신이 굉장히 전공이 많은데 오히려 이게 뭐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고민을 충무공 이순신이 스스로 난중일기에 적고 있을 정도로 충무공 이순신에 비유했어도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원균처럼 훌륭한 장군이었던 것도 아니라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활동했었던 그 자산이면서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원희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소현세자의 부인이셨었던 민혜진 강씨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무의공 이순신 그리고 아마도 경산 정원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콘텐츠화를 하려고 하면 왜 하는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지역의 고유성 그리고 독특함을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광명의 인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역 사람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 자부심을 부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삶에 정신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화 콘텐츠는 한 가지 스스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인물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 사람의 세계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광명 예전에는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는 지역이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은 역사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일 거라는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가 먼저고 언제 어디서 누가였는데 거꾸로 광명에서 언제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발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인물이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가
기반이 돼서 우리 후손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는 광명의 역사 인물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스토리가 많은 경산 정원용에 주목합니다. 그의 91년의 삶에서 그리고 광명에 뿌리내는 정원용의 무덤을 콘텐츠로 발굴하는 등 유물유적으로부터 콘텐츠화를 제시했는데요.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된 정원용 의대와 79세 휴방연에 철종이 지어내린 시 철종어제 어필 현판, 그리고 사계장령과 괴장을 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화유산이 그냥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발견하면 빨리 지정하고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예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념관, 지금 역사관을 만들었지만 박물관으로까지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나서 뭘 하느냐면 과거에 교체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삶을 콘텐츠화해서 이걸 드라마라든지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외국인까지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광명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찾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는 광명을 대표하는 콘텐츠는 뭘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이현희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산 정원용 선생님을 만들어낸 것처럼 상복이 있는, 복이 있는, 복 받는 곳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는 천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나 딸들이 장수할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60세까지 살 거고, 그리고 본인들도 늦게까지 장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상복이 있는 땅 방송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참여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시설인 것이죠. 유물이 있어야 되고, 유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전시,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유지되도록 연구, 리서치들이 역할을 각각 나누어서 안정감 있게 운영을 해야 되죠. 가운데 핸들은 누가 졌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잡고 갑니다. 그래서 조직의 예산과 또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의 박물관이 어디냐? 바로 국립박물관들입니다. 그 국립박물관들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열악하다, 너무나 힘들다.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거기 산소를 공급해줘야 돼. 어떤 방식으로. 그 산소는 돈 준다 그게 아니에요. 관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국립박물관의 지역사회 상생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되는 교육기관들이 있고, 지역의 문화센터도 있고, 또 공공시설, 관공서도 있죠. 출연박물관, 그리고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들의 어떤 체험의 장소, 다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도 내고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쟁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문화센터에서 또 비슷한 거 또 하면 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많아질수록 누군 좋냐? 시민들은 좋은 겁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죠? 지역사회의 문중들이 있어요. 문중들하고의 관계. 그럼 되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 한 파트는 잘 돼서 다 소통을 하면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지역사회에 있다면 따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대등하게 방관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면 공간에서 더 강력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박물관에서의 어떤 지대한 입점 멘트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문화시설이 잘 운영되고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냐 안 주냐,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몇 명 왔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오고 싶어? 이거예요. 재방문율. 그럼 재방문율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래서 각종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발한 지표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추천 지수. 그거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 대비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재방문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박물관의 변화. 그러려면 뭐가
뭐가 필요하냐? 늘 바뀌는 구간이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획시. 기획시는 뭐 수개월에 한 번씩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속 조그맣게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얼마든지 대박문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박물관이 지역에 하나 생기는 것은 애가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광명이 앞으로 무슨 문제에 부착하게 되냐면 지역 주민의 구성비에서 신도시 거주민하고 구도시 거주민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박물관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서 보여줌으로써 향유함으로써 왜? 신도시 주민들도 교육받으러 아이들 데리고 와요. 네. 박물관이 열리면 다 데리고 와요. 말도 안 된다. 박물관 이제 열리면 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육아는 섞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 그 시점을 누가 하면 박물관이 받아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특히 장기적인 광명시의 발전을 고민하신다면 박물관이 필요하시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 교수님께 질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광명시가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금 발굴되는 많은 유물들이 있고, 또 문화원의 저희 광명학 연구소에서도 시민의 삶을 발굴하는 다양한 무술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약 10년 이후에 저희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약 10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문화원이나 문화원연구소 그리고 이제 광명시 그리고 시민들은 그 박물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소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유물도 있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이번에 봤었던 장산 정원용 정수님 댁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를 있으면 아파트 옆에 하나를 빌려놓고 모아놓고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역사관이든 아니면 소장님이 있는 강영학 연구소든 그런 분들 연락을 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박물관을 지었을 때 제일 많이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유물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들고, 집에 어르신들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노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다 쓰레기를 나가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있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되면서 문제가 아파트로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광명학 연구소든 역사관이든 시청이든지 연락을 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왜 했었던걸 차근차근 기록하면서 정리하면서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해야 10년의 박물관을 만들고 돈을 주고 유물을 다시 구입하는 일이 없이 미리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을 좀 뜻밖의 자료 확보도 되고 하지 않나. 저는 오늘 처음 백이성 선생님을 뵙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희 그 선조의 묘가 그 선조의 이원익 선생님의 보통에 근처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분하고 이원익 선생님하고 같이 동포였는데, 제가 보면 이원익 그분은 영의정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요즘 얘기하면 서산 군수로 항상 부인을 해갖고, 한 분은 지금 보면 대단히 높게 평가가 되고, 한 분은 그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분. 그런 거를 볼 때 유명한 사람은 계속 유명한 것과 유명성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 저보다는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삶의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얼마든지 훨씬 분명할 수 있었던 분인데,
이제 와서 얘기가 되니까 마치 진짜 이 광명시에 축제할 때는 그 길거리에는 야경만도 못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이 현실을 볼 때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다시 발굴을 해갖고 시대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아까 보니까 백성님께서 그냥 직장을 유튜브를 또 하신다고 그래갖고 적절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 신상훈 학예사님께서 불편한 한국사를 읽어보시고 거기에 우리 이원익에 대한 워낙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저만 우리 이원익을 좀 크게 다루지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이원익 정승이라면 무슨 사람이 누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기 이 김대덕이라는 분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박물관을 쭉 둘러보니까 김대덕이 계세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거 알 때 나는 모른다, 완전히 다 비우고 새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거가 있는가 보자 이라고 네, 바로 그 자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 속에 가려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유물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발굴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유물 하나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학설이 통째로 뒤집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때까지 8,000년 전부터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하면 그 8,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금 역사책에 다루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역사책에서 안 다루고 있다고 해서 보충서로 쓰여진 것들 외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또 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원익 정승은 태종대왕의 후손으로서 정말 일생일대의 영예를 다 누리고 그런데 그 영예를 누리는 와중에도 청명리로서 정말 후손들에게 표본이 되는 뭔가를 가르쳤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불편한 한국사에 쓴 거고요. 우리 김대덕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광명에서 지역인재로서 또 지역인재보다는 더욱더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될 어떤 인재로서 많이 알려지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이원익 정승을 공적인 인재를 인식을 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또 김대덕 선생님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뭔가 가치가 있다 이래 되면 계속해서 판단하죠. 역사적인 인물도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 광명의 인재로서 아직까지 조금 묻혀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어떤 사학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뛰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이분도 얼마든지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연이 되는 그런 역사학자가 한 사람 여기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해서 들러붙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진행된 학술 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산 정원영과 무이공 이순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유물이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삶과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 인물로부터 지역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공적인 인재라는 말도 인상적이었는데 다음 포럼에서는 또 어떤 주제를 다룰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